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이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의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바로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소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비트를 빼고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3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마늘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에 아무리 많은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켜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나면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되죠.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마늘의 효능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이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도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요.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왜 마늘장아찌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드시지 말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높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의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며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그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려 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을 자주 섭취해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 같은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이 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할 때는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차도 피해야 합니다. 찻잎 속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양한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한 개에는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당뇨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죠. 이 둘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며,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한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며, 계란 속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을 함께 드시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섭취하면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폐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 혜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시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그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그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냉장고에 뒀다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드시면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또한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장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드실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아주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드신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그 당뇨에 좋은 것은 아닌데요.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하여 체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어요.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혹시 복숭아 껍질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숭아를 드시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서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서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드시면 여름철에 생기는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아주 높아지게 되죠.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아주 최고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가 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지고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드실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드시게 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서 배탈을 유발할 수 있어요.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에 시한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는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 2,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서 전부 드시지 못하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드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서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셨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랍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난답니다.